데이터 과학,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 기법은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Fundamentals of Data Visualiza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은 데이터의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내용과 기법들,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학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미학, 예를 들어서 위치, 형태, 그리고 크기, 색상, 선 폭, 그 다음에 선의 유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학적 일부는 뭐 연속 데이터와 이산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치, 크기, 선폭, 색상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보통 이산 데이터를요 모양이나 뭐 선, 유형으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그 어떠한 미학적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유형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데이터 유형은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그 quantitative죠. 그 다음 numerical, continuous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quantitative인데 numerical인데 이건 discrete, 이산화. 그 다음에 얘는 quanti가 아니라 qualitative인데 categorical, 근데 unordered, 순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qualitative인데 얘는 categorical인데 ordered, 순서가 있는 건. 그리고 이제 또 그 밖의 유형으로는 date, time 이런 게 날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타입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뭐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어떤 유형이 해당하는지 각각 이제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태가 여기 이제 적혀져 있지만 continuous냐, discrete냐 이 유형을 각각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서는 뭐 임의의 숫자가 올 수 있고요. 뭐 정수, 유리수, 실수. 그 다음에 이제 quantitative, numerical, discrete는 뭐죠? 이산형 단위로. 뭐 가장 흔하고 꼭 정수일 필요는 없는 그런 이제 유형이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중간값이 존재하는 경우의 숫자, 뭐 0.5, 1.0, 1.5도 이산형으로 취급이 가능하죠. 그 다음 순서가 없는 범주들로 고유 순서가 없는 이산적이고 고유한 범주들. 이러한 변수를 이제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카테고리컬 데이터니까 이렇게 dog이냐, cat이냐, fish냐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죠. 근데 dog, cat, fish 이것들이 다 순서가 없죠. 그래서 순서가 없는 범주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는 범주가 있죠. 순서가 있는 것 good, fair, poor. 근데 여기 뭐 순서가 있는 범주라서 fair의 경우에는요 항상 good과 poor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 범주 이런 걸 이제 순서 요인이라고 그러죠. 그 밖에는 이제 뭐 날짜, 시간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유형식 그 텍스트, 그냥 텍스트. 물론 이제 텍스트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범주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길게 있는 어떤 일반적인 텍스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4개 지역 뭐 일일 평균 온도 데이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예가 있다고 치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일,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그 다음에 스테이션 아이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곳에 temperature, 온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 먼저는 스케일을 정해야 됩니다. 스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스케일로 포지션, 쉐이프, 컬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위치시킬 것인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X축에는 month,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는 temperature. 여기는 이제 어떤 변수에 어떤 변수를 매핑할지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도를 Y축에 매핑했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위치에다가 이제 색상을 매핑한 대신에 뭐 그 반대로
뭐 여기 다른 위치에다 내가 하고 싶다. 이걸 이제 선택하는 어떤 작업들, 이게 바로 이제 시각화에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이 주요 관심 변수 온도가 이제 색상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걸 주요하게 표시할 것인가, 색상은 어떻게 넣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시각화 요소의 결정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온도가 변화되는지 그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히트맵이라는 어떤 시각화 방법이 있는데요. 히트맵은 그 불연속적 레벨과 뭐 순서를 배치해서 인기 있는 색부터 이렇게 뭐 X는 이제 month고 Y는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위치,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차트와 다르게 그 템퍼레이처를 온도로 표시해서 각 위치에 따라 그 해당하는 month, 월에 따라서 어떠한 온도를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 또 이렇게 히트맵과 같은 표현으로 또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대 차량의 연료 효율과 배기량,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5개 어떤 개별 스케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연료 효율이죠. 우리 연료 효율. 그 다음에 여기는 배기량. 연료 효율을 Y축에, X축에다는 배기량. 이렇게 돼서 그 파워와 weight과 그 다음에 cylinders, 실린더 수에 따라서 각 요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이렇게 시각화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총 32대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분을 실제 3개의 속성 값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5개인데 3개의 속성 값에 따른 분류, 이게 이제 범주죠. 범주에 따라서 연료 효율과 배기량이 어떤 식의 분포를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데이터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사각형이냐 세모냐 동그라미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데이터만 보자면 그 세모를 한번 볼까요? 세모를 보자면은 실린더 수가 세모는 6개, 그리고 그 현재 크기에 따라서 얼만큼의 웨이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 그 구분에 따라서 그 색깔이 지금 현재 파워를 얼만큼 나타내는지 이거를 이제 한 분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좌표계와 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차트를 그려낼 때 좌표계와 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보면은 여기에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0,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를 쓰는 거죠. 0, 0. 그 다음에 이게 하나씩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좌표계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표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한 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뭐 맨 위에는 타일을, 그 다음에 뭐 그 메이저와 마이너 그 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여기다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와 Y에 대한 레이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 틱 이렇게 정보를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규어를 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레전드, 그 범주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 그 다음 라인을 그릴 것인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우리가 점선으로 된 그리드 표현이 있죠. 그리드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스캐러 플롯인데 스캐러 플롯이냐 라인 플롯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에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D로 된 그 직교 형태의 좌표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봐도 위에 있는 그 그림을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 뭐가 차이가 있죠? 이 그리드 격자의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다 격자 비율에 따라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먼스 기준으로 늘릴 것인가. 지금은 이 늘려진 부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이상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제 격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런 단위에서는 격자 비율을 동일하게 했죠. 1대1 비율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격자가 정사각형으로 딱 똑바른 이런 사각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격자 비율을 만약에 X축과 Y축이 동일한 단위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요, 동일한 단위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X축으로는 샌디에고에 대한 템퍼레처 온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은 휴스턴이죠. 휴스턴에 대한 온도입니다. 즉, 둘 다 온도를 나타내는 같은 스케일의, 같은 단위의 어떤 그 X축과 Y축이에요. 그럴 때는 격자 비율을 1대1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형 척도, 그 다음 로고 척도, 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척도를 정의할 때 얘가 리니어한 척도냐,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이냐, 로고 스케일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니어 스케일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리니어 스케일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의 리니어 스케일로 이렇게 리니어한 증가의 X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얘는 로그를 취했어요. 그래서 로그로 트랜스폼드 된 그 로그 형태를 취하는, 그래서 로그로 0.0부터 0.5, 1.0, 1.5, 2 이렇게 리니어하게 로그로 변환했지만 리니어하게 나는데,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죠? 로가리스믹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로그 척도를 이렇게 구현해서 표현을 했죠. X축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가리즘 스케일인데, 여기 보면은 incorrect,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잘못된 이 레이블을 달았어요. 여기에 X축에 레이블 타이틀을 이렇게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표기 형태를 쓰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소지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레이블이 어떤 식인지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로고 척도입니다. 로고 척도로 본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Y축으로 보니까 이 로고 스케일 형태로 척도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텍사스 카운티죠. 그러니까 텍사스 그 주에서 이제 어떤 그 수치값을 파퓰레이션이죠. 파퓰레이션을 전체 수를 이제 메디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메디안으로 나눈 그 값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텍사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각각의 카운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보여진 거고요. 그럼 얘를 선형 스케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형 스케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표현이 나오죠. 자, 로고 스케일로는 이렇게 대부분의 카운티스가 다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 리니어 선형 스케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표현이 다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다 뭐 보여지기가 좀 힘든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그 1등과 2등이 차이가 크고 2등과 3등의 차이가 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런 식의 분포를 갖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분포, 이제 롱테일이라고 그러는데, 롱테일처럼 이렇게 긴 꼬리를 다는 어떤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로그 스케일 형태로 취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선형 및 제곱근 척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로그 스케일도 있는데, 여기에는 스케일 루트 형태로 제곱근의 형태의 척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오리지널 리니어 형태의 접근이 있는데, 얘를 스퀘어 루트로 트랜스폼드해서 보여주면요,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나와버리죠. 균등한 형태로. 자, 그 다음에는 스퀘어 루트 스케일을 아예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그 x의 단위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와 그 스퀘어를 씌운 형태 제곱근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리니어, 이게 이제 미국의
북동부 지역, 미국의 이제 북동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뭐 NY, 뉴욕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 그 왼쪽은 리니어 스케일, 선형 척도로, 그다음 오른쪽은 제곱근 척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제곱근 형태로 보여지니까 조금 이렇게 그 작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차이가 있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각화 결정입니다. 자, 그리고 직교 좌표계의 이제 극좌표계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카르트 그 직교 좌표계가 있죠. 자, 직교 좌표계가 왼쪽에 있고 얘를 극좌표계, 이렇게 원형으로 된 어떤 극좌표계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데카르트 그 직교 좌표계의 경우에는요, 뭐 0, 0이 여기 위치해 있다면 이 그 극좌표계는 가운데에 0, 0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1, 3, 3.5와 4, 1, 3은 여기 위치에, 3.5와 4는 이 위치에.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환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좌표계를 어떤 좌표계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직교 좌표계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온도 변화를 봤었잖아요. 그 월이 그 먼스가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온도 변화를 가지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교 좌표계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우리가 극좌표계 형태로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리공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지도가 사실은 우리가 뭐 어디 벽에 걸려 있거나 이런 지도들 보면 이런 식의 사각형으로 나타낸 지도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사각형으로 된 이 데카르트 축으로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화면이, 이 그림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구는 어떻죠? 둥글잖아요. 지구는 구 형태인데, 말 그대로 구 형태를 사각형으로 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어떤 나라들, 밑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의 넓은 면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왜곡을 줄이는 거죠. 원인데, 구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좀 펼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말고도 그 로빈슨 어떤 형태에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윙클 형태로 이렇게 보는 화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동그란 어떤 지구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왜곡 없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리공간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미학적 요소로 순차적 컬러 스케일입니다. 컬러 스케일 이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컬러 스케일로 뭘 나타낼 것인가, 이걸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라디언트 형태로 그 순차적인 어떤 컬러 스케일을 둬가지고 이렇게 인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인컴의 어떤 부분들을 다 하나씩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발산적 컬러 스케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컬러가 없는 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컬러를 두 가지를 써서 두 가지의 어떤 그 형태를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액센트 컬러 스케일을 쓰는 게 또 필요한데, 어떤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액센트, 강조할 것인가, 하이라이트 시킬 것인가, 그래서 액센트 컬러 스케일을 사용을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어떤 걸로 선택할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 차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죠? 이 트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강조하는 게 엄연히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통 파란색으로 이렇게 강조시켰는 텍사스랑 루이지니아. 근데 이 액센트 컬러는요, 우리가 시각화 할 때 그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스를 그 위치에 오버시키거나 뭐 혹은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이 액센트 컬러 변화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시각화 차트 선택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어떤 시각화 방법들,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각화, 어떠한 차트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냐, 관계를 나타내느냐, 분포를 나타내느냐, 그 다음 컴포지션, 이 네 가지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한번 가보면요. 컴퍼리즌을 위해서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차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 보면 스캐터 차트, 그 산포도와 같은 이런 그림, 버블 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컴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쓸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카테고리, 카탈로그인데 이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차트들, 그리고 그래프, 도표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종류들을 우리가 뭐가 어떤 게 있는지 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 전체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크 다이어그램을 아까 우리 그 어떤 시각화를 선택할지 잠깐 그 그림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차트를 쓸지 결정이 났다면 이렇게 뭐 아크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아나토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이게 노드고 얘가 아크 링크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 영상과 함께 자세히 나타나 있죠. 그리고 뭐 또 에어리아 그래프 이렇게 면적을 나타내주는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설명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차트는 이렇게 바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유명한 거죠. 우리 박스 플롯을 하는 방법. 그럼 이렇게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까지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이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그러죠. 브레인스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버블 차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설명들. 자, 이렇게 제가 위에 것만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수많은 어떤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들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위치와 관련된 표현하는 그 커넥션 맵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뭐 닷으로 이제 맵에다 표현을 해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종류가 다 그 나와 있으니까요. 마치 이름처럼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 카탈로그라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사이트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시각화를 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인데 그 카탈로그랑 비슷하게 그 데이터 시각화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도구들의 설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 근데 여기에는 재밌는 게 example이 좀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시각화된 도구들이 있지? 하면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인포그래픽인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 밖에도 몇 개만 더 보면은 이렇게 폴라이 에어리아 차트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림 그려진 게 있나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인포그래픽 만든 게 있죠.
아까 우리 아크 다이어그램 봤잖아요. 똑같이 아크 다이어그램 이 설명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아크 다이어그램을 쓰는 어떤 예제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시각화의 예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어떤 예제들을 다 모아놨다는 점에서 이 사이트는 좀 이게 프로젝트 결과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워드 클라우드 표현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아트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 두 사이트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종류의 차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어떤 게 더 유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것들이 그 예제들도 있고 하니까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이렇게 다양한 시각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각화 방법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각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참고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부터 볼게요. 그 막대 그래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와 Y축이 있고, 여기에 중요한 건 막대로 이렇게 어떤 퀀티티를 정하잖아요. 양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양.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 근데 여기 이제 좀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너무 간격을 좁게 해서 X축이 어떻게 됐죠? X축에 대한 레이블이 이렇게 대각선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조금 보기가 불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그 가로 방면으로 이렇게 막대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타워즈가 이렇게 가장 상단에 위치했잖아요. 가장 많이 있으니 가장 높은 수를 가지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렬이 안 돼 있어도 뭐가 제일 높은지 알죠. 그런데 정렬한 것과 정렬 안 한 거에 대한 어떤 시각적 표현을 우리 보는 사람의 뇌에서 인지할 때는 조금 시간을 걸리니까요. 항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편하게 이 시각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인데, 이어서 또 막대 그래프인데, 이제 눈금은 좀 이제 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눈금 자체가, 이 축 자체가 어떻죠, 여러분? 이 선형이잖아요. 지금 나이니까, 나이는 연속된 형태의 수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걸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어떻죠? 오히려 더 보기 불편했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X축, 아까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X축이 이렇게 순서를 순서를 가지는 순서 형태의 어떤 그 데이터라면 순서를 고려해서 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에 stacked, 좀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에 겹쳐서 쌓여 있는 어떤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X축의 텍스트가 너무 길다면 그 X축과 Y축을 그 피버팅, 그 교체해서 표현하는 것이 또 이제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너무 뭐 텍스트가 많다. 보면 이제 이 분류를 이 색깔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아시아인이냐, 백인이냐, 히스패닉이냐, 블랙, 흑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 X축과 이 그러니까 에이지야 그 에이지랑 그 다음에 이 그 인종에 대해서 두 개를 피보팅한 겁니다.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실제 그 나이가 어떤 식으로 인컴의 패턴을 보여주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Y축은 지금 현재 그 인컴,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이 어떤 식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수입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현재 인컴이 지금 보면 아시아인이 제일 이렇게 큰 분포를 가지죠. 그 다음 백인, 그 다음 히스패닉, 그 다음에 흑인들 이렇게 이런 식의 그 막대 그래프인데 스택드 된 형태로 시각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 또
스택 막대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범주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죠? 좀 복잡하죠. 아까 그림을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색상 구분을 잘 해야 되고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럴 때는 그룹화 안 하고 그냥 분리된 형태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다 각각을 이렇게 구분해서 다 각각의 개별적인 그 막대 그래프가 포함된 차트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제는 타이타닉 그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승객의 성별의 비율입니다. 이거 이제 보통 공개되어 있는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그 피메일과 메일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1등급에서의 비율, 성비, 그 다음에 2등급에서의 성비, 3등급에서의 성비 이렇게 한눈에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ot plot인데 dot plot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dot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근데 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죠, 여러분? 굉장히 보기 불편하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보기가 불편한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dot plot을 통해서 좀 구분을 확실히 해서 보여주는 어떤 면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것도 dot plot을 쓸 때 주의점인데 이렇게 연속된 형태로 dot plot을 sort해야 정렬을 해야지 이렇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 분류하기 어렵게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면요 좀 안 좋은 어떤 시각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정렬을 할 수 있으면 정렬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또 그 시각화를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히트맵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히트맵인데 그 히트맵 형태로도 표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같은 경우는 히트맵이 있지만 어떻죠? 이렇게 또 그 정렬이 솔트가 안 돼 있어서 소트가 안 된 형태로 보여주니까 좀 더 분석에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과 같이 좀 이렇게 정렬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은 오히려 보는 측면에서 뭐 이 데이터가 설명하는 게 뭔지를 좀 더 빠르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연도별로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죠. 자, 이거는 그 단일 분포 시각화예요. 단일 분포.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폭을 탐색하는 적절한 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떠한 폭으로 할지에 따라서 지금 폭의 두께가 폭이 막대의 폭이 좀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폭을 뭐 이렇게 나타낼 것이냐, 뭐 이 정도, 혹은 더 크게, 혹은 더 널찍하게 이렇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정할 때 이 폭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얼만큼 상세하게 보여주냐. 지금 보면 굉장히 상세해졌죠. 상세해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상세해지겠죠. 근데 이게 제일 상세하지 않은 상태, 개괄적으로만 보여주는 형태, 이렇게 그 폭이 중요한 어떤 또 설명력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일 분포 시각화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폭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밀도를 포함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연속 곡선 형태의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속 형태로 보여줄 때는 지금 보면은 아까와 같은 그림에서 이렇게 좀 촘촘히 나타나는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데 이 곡선 자체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밀도를 이렇게 좀 추정해서 그 밀도에 따라서 이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을 이제 매개 변수로 제어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의 대역폭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냐 아니면은 이 분포를 다 반영하는 어떤 촘촘한 어떤 그림을 나타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표시했는데 가우시안 커널 그 방법을 사용해서요. 여기 보면은
밴드위스를 대역폭을 얼마나 줬냐면 0.5로 줬어요. 그러니까 0.5 단위로 굉장히 촘촘한 형태의 어떤 시각적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 밴드위스를 2로 줬습니다. 2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어떤 부드러운 표현이, 커널 밀도의 부드러운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은요, 밴드위스가 5예요. 5니까 더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여기는 이제 가우시안 어떤 커널을 안 쓰고 렉탱귤러 커널을 썼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아까 히스토그램처럼 좀 각이지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는 밴드위스를 2로 줬고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이렇게 밴드위스 2 단위로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분포 시각화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커널 밀도 추정에는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 꼬리 부분에, 여기 이렇게 끝에 꼬리 부분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좀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일이 아니라 다중분포 시각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뭐 여러 개의 어떤 데이터가 포함된 형태로 스택드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스택드 된 막대 그래프 형태로 다중분포 이 시각화를 나타내는데, 실제 이러한 어떤 방법은 또 새로운 문제를 또 발생시키기도 해요. 실제 여기에 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거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두 개가 겹쳐지는 형태로 어떤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색깔이 다른 게 나타나는 형태로 뭔가 이거 새로운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시각화를 읽어드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겹치는 어떤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런 반투명 막대가 사실 반투명처럼 잘 안 보이고 다른 색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거 반투명이라고 해서 투명이 겹치는 것처럼 했지만 조금은 그와 모습이 다른 어떤 다른 색깔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중분포 시각화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밀도 형태로 나타낼 때도 뭐 이렇게 그 히스토그램 문제가 겹치는 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 형태로, 왜냐면은 이런 연속적인 밀도 어떤 선이 이제 분포를 분리하는 것이 이제 돕기 때문에, 아까 그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난 이런 어떤 색깔이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식으로 밀도 형태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는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피메일과 메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패신저에서 지금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전체 패신저에서 여자 그 패신저들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좀 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별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를 잘 반영을, 우리가 분석을 도와주는 형태의 시각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다중분포 시각화를 나타낼 때 두 분포만, 정확히 두 개의 분포만 시각한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요, 두 개의 개별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요, 하나를 이렇게 회전을 90도로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매칭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봤던,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봤던 연령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연령 피라미드. 그래서 연령 분포를 시각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형태를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연령 피라미드처럼 두 개로만 성별에 따른 구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만 메일 앤 피메일을 이렇게 구분했던 이런 분포, 두 개의 분포인 다중분포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여러 개, 두 개 이상이 되는 이런 이런 분포 시각화에는요, 아까 같은 연령 피라미드가 좀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다중 분포일 경우에는요, 히스토그램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어떤 시각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밀도 기반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연속되게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 시각화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트는요, 그 서로 다른 어떤 네 가지 다른 소품종이 있어요. 소품종에 따라서 버터 지방 비율의 분포를 시각화한 어떤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니까 좀 더 명확하고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empirical cumulative, 그 누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적합한지를 평가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표본의 분포를 비교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그 분포는요, 학생 50명에 대한 성적 누적 분포예요. 그래서 성적 누적을 첫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현재 이 누적에 대한 거를, 누적이니까 당연히 계속 쌓이죠. 근데 누적이 되는 거를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얘는 누적인데 내림차순으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를 정규화시킨 겁니다. 전체 학생 수로 정규화시킨 오름차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높은 왜곡 분포가 있습니다. 왜곡, 굉장히 스큐드한 왜곡이 있는.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2010년도 미국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카운티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데이터 값 내 맥스와 민 차이가 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스케일을 다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케일을 다르게 해서 로그 형태로 스케일을 다르게 해서, 이 로그를 취한다는 게 뭐냐면 그 편차, 스키우드한 그 왜곡을 줄이고 첨도를 줄이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곡은 데이터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스키우드한 어떤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첨도는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차트 경우는 어떠죠? 스키우드하죠. 왼쪽으로 굉장히 스키우드한 어떤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좀 뾰족한, 얼마나 뾰족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첨도에 대한 그 그림을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밖에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얼만큼의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시각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카운티, 그 미국의 각 카운티에 대해서 상대적인 빈도 대 카운티 주민수, 이런 걸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Y축이 상대적인 빈도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카운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주민들의 수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요, 이렇게 카운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식의 분포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로그 스케일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은 휘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죠. 이렇게 로그 스케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의 분포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파워로우는 아니다, 파워로우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차트는 X축이 뭐예요? 그 워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단어의 상대적인 그 빈도, 상대적 빈도, 그리고 단어 사용 횟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어의 그 상대적인 빈도와 단어의 사용 횟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로 분포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그렸더니, 얘는 어때요? 얘는 파워로우가 맞죠? 파워로우. 그래서 파워로우 형태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파워로우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각화를 통해서 이 분포의 차이도 이렇게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QQ 플롯이라고 해서 그 퀀타일 플롯이야. 퀀타일 플롯. 그래서 분포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정도를 결정할 때 이 플롯을 사용하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그 학생들의 성적을 QQ 플롯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기준선 여기 안내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얘가 지금 현재 분포를 따르는 건지 아닌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그 미국 카운티 아까 거주자 주민들 수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로그를 취해서 그 QQ 플롯으로 살펴본 건데 이것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분포를 이렇게 따르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분포 보는 방법으로 QQ 플롯을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직축을 따라 분포 시각화하는 이런 또 방법을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X축은 월, Y축은 그 평균 온도죠. 평균 온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은 그 분포에 따라서 이 막대, 오류 막대라고 하는데 오류 막대가 이렇게 이 추정되는 어떤 불확실성을 시각하는데 이렇게 오류 막대를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의 오류 막대 분포가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 근데 이거는 어떤 잘 시각적으로 와닿는 정보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은 어떤 표현이라 볼 수 있고 이거를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박스 플롯. 우리 이거 배웠던 건데 박스 플롯에서 이 개념 자체가 1970년대 그 통계학자 우리 존 튜키 그분이 이렇게 발명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손으로 이렇게 그렸던 거죠. 지금은 다 컴퓨터가 이렇게 그려주는데 손으로 그리기도 쉽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시각화라고 하면 다 손으로 그렸겠죠. 박스 플롯은 이제 이 y 값만 시각화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현재 우리가 나타내는 이 값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거기에서 이제 y 값만 시각화해서 우리 이 가운데 값이 뭐죠? 메디안. 여기는 이제 중앙값이 들어갑니다. 중앙값. 그리고 여기에 이 라인에 따라서 이 정도 이 쿼터를 나누죠. 쿼터를 나누는데 쿼터 분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맥시멈 값, 여기는 미니멈 값. 이렇게 나타내고 이 영역 자체도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박스 플롯인데 이거는 수염이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길게 있는 수염 이것들이 나타난 시각화다 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을 사용을 합니다. 자, 박스 플롯을 통해서 아까 그림을 다시 나타내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떠죠? 이렇게 좀 더 아까 이게 그 월 따라서 그 네브래스카 주의 그 일일 평균 기온이에요. 그래서 이 기온이 지금 현재 어떤 식의 오차 그 막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메디안 값이 중앙 값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쿼터로 구분했을 때 박스 플롯이 위치하는 것이 이제 그 1과 3 사이의 그 쿼터의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 위치만 보더라도 어떤 위치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우리 그 머릿속으로 분석이 되는 게 확연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박스 플롯도 좀 단점이 있어요. 박스 플롯이 그래서 이 단점을 좀 보완한 바이올린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플롯으로 좀 대체되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 추정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한데 이제 이거를 우리 밀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바이올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이올린 모양으로. 박스 플롯으로 표현했던 걸 다 바이올린 플롯으로 그 변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미묘한 어떤 그림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박스 플롯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값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이올린 플롯은 양면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어떤 표현이 포함된 그런 시각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아까 그 네브라스카 링컨에 대한 어떤 그 온도, 평균 온도, 기온을 이제 바이올린 플롯으로 시각한 겁니다. 그럼 좀 더 어떤 이 밀도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포함돼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난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트립 차트라고 있습니다. 스트립 차트.
그 바이올린 플롯은 밀도 추정치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좀 밀도의 어떤 단점, 밀도 표현의 단점이 똑같이 있겠죠. 특히 이제 실제로 스파르스한 좀 희박한 데이터가 뭐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뭐 이렇게 데이터 쓰다 매우 밀도 있게 있는 것처럼 뭐 보이게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냥 단순히 그 각각의 개별 그 포인트 점을 그냥 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어떤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스트립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립 차트로 보여주는데,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스트립 차트도 뭐 너무 많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 포인트들이 다 겹치겠죠. 그 겹치는 것이 많으면 또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너무 많은 점을 그려내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과하게 많은 어떤 이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X 차원 형태로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있었던 이 어떤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이 Y축으로 약간 흩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조금 겹쳐 있는 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지터링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좀 뭐 더 결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아까 바이올린 차트와 스트립 차트를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보는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합하거나 같이 사용을 할 때는 한 번 더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축을 따라 분포를 나타내는 어떤 시각화인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 2016년도 네브라스카 링컨 기온인데, 얘를 산등성이와 같은 어떤 형태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산등성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그 Y축은 이제 월 1월부터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를 또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이런 능선에 대한 어떤 그림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만약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 뭐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능선과 같은 모습으로 시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한 어떤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능선 플롯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능선을 이건 어떤 데이터냐면 랭스, 그러니까 각 연도에 따라서요, 랭스인데 이건 영하 길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영하 길이가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1960년대 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우후죽순 이런 패턴이 있는데, 1960년 이후부터는 좀 일관성 있게 나오죠. 이게 바로 대부분의 영화가 90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치 정해진 거죠. 이렇게 하자라고. 그 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능선 플롯인데, 이 능선 플롯은 이 데이터는요, 연도별로 그 미국 민주당 공화당 투표 패턴을 나타낸 시각화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1963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겹쳐진 게 오버랩 되는 게 많았는데, 점점 어떻죠? 좀 이렇게 양극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점점 더 양극화되는. 그래서 투표에 대한 패턴도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어떤 능선 플롯과 같은 시각화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율을 시각화하는 어떤 방법 중에 비율을 시각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막대 그래프도 있지만 원형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비율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각각의 비율을 나타내서 얼만큼이 차지하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도 스택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죠. 이거는 이제 개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파이 차트, 그 원형 형태의 파이 차트가 적합하지 않은 얘가, 자, 보면 이런 겁니다. ABCDE라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ABCDE 5개 회사가 다 비슷한 거예요. 2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3년치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했는데 뭔 차이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너무 비율이 비슷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겠죠. 그럴 때는요, 이런 그 시각화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차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마찬가지로 스택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도요, 큰 어떤 구분을 보이긴 보이지만 이제 조금은 명확하게 보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형태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A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죠. 지금 A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E사는 어떻게 되죠? E사는 점점 비율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한 어떤 시각화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율 시각화에 대한 접근 방법의 장단점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전체 비율로 명확하게 시각화가 가능한 것, 그러면은 뭐 파이 차트나 스택드 바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상대 비율로 쉽게 시각화를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파이 차트 스택드 바 아까 다 어땠어요? 구분이 잘 안 됐죠. 근데 아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거는 구분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같은 간단한 분수를 시각화하는 걸로 시각화를 강조하고 싶으면요, 이런 것들은 파이 차트로 하는 게 또 가능합니다. 매우 작은 데이터 집합에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나타내는 건요, 파이 차트랑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가 여러 쪽으로 부서질 때 잘 작동하는 건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때 잘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비율, 시계열 비율의 시각화에 효과적인 건요, 여기에는 스택드 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단점을 좀 살펴봤고요. 자, 스택 막대 차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2016년도 그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명한 아프리카 국가 그 르완다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이 어떤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 의원이 르완다는요, 2008년도부터 어떻죠?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요. 2013년도부터는 이렇게 또 비율을 많이 또 한 번 또 차지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의원이 이제 계속 어떤 좀 더 계속 늘어가는 어떤 이런 변화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율에 이렇게 50%이 안내선이 이 점선으로 이렇게 수평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적층 밀도 플롯, 그래서 스택트인데 density 플롯입니다. 밀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누적 밀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예로 그 연령 함수로 연령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X축으로는 나이죠. 나이가 이렇게 있고, 자, Y축으로는 그 얼만큼 그 relative proportion,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만큼의 상태인지 보면은 헬스에 대한 상태는요, 건강 상태는 네 가지 어떤 분류를 가지죠. 범주로 네 가지 범주인데, 나이가 이 어렸을 때는 20대는요 어떻죠? excellent, 그 다음 good, 이 good과 excellent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밀도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 상태가, 좋은 건강 상태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년까지도 인구의 많은 수들이 건강 상태를 노년까지 유지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로 이제 스택드 덴시티 플롯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체 비율의 일부를 별도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나타내는 건데, 아까 보면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조금은 좀 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건강 상태라는 그 분류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죠. 지금 현재 나이에 따라서 카운트, 전체 수가 얼만큼 포함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택드 나란히 있는 어떤 막대는 전체 막대 기준으로 개별 크기를 명확하게 시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나누어서 나타내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비율 스택 그래프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스택으로.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연령별 혼인 상태예요. 연령별 혼인 상태. 지금 보면은 X축으로 연령별 있고 각인구에 지금 현재 상태, 혼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기존의 어떤 밀도 형태로 비율을 나타내는 어떤 스택드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은 보기 불편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얼만큼을 차지하는지 이런 걸 좀 인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왜곡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연령별 혼인 상태를 각각 나타내는데 여기도 이제 다 뜯어서 결혼 상태에 따라서 혼인 상태에 따라서 다 각각을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좀 더 분석 관점에서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단점이 있는데 보면은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단점이 어떤 주어진 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 비율을 쉽게 결정을 못해요. 이게 얼만큼이지 상대적 비율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전체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상대적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나이대에 어떠한 결혼 상태, 혼인 상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러니까 20대에는 결혼 안 한 상태가 많고, 그리고 결혼은 보통 이렇게 30대 이상부터 결혼을 많이 한 상태가 있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도 40대 이후부터 이혼이 제일 고조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과부가 되는 어떤 비율이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방인이니까 미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미망인 70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첩 비율을 시각하는 어떤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는 건설자재에 대한 어떤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피츠버그의 교량 붕괴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차트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왼쪽 파이 차트, 원형 차트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현재 100% 백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건축자재, 건축 연월일이 이렇게 겹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00%라고 만들 수는 없거든요. 100%가 가장 최대가 100% 형태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자재들이 건축 연월일이 겹치는 어떤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든 다리는 강철로 만들어지는데 프로토로 공예 다리, 옛날 다리들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겹치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형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표현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또 뭐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냈다 하더라도 얘는 뭐 물론 이제 100%를 초과해서 100% 최대 100%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더 구분해서 뭐 시각화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도 조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첩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걸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각화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모자이크 플롯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폭, 그래서 여기가 그 폭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각각의 교량이 만들어졌던 수,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로 나타난 거를 볼 수 있는데, 나무가 점점 이 스틸, 강철의 비율로 늘어났고, 강철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모든 게 강철로, 다죠. 모든 다리가 강철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가 어떤 식으로 이 교량 그 건설에 사용이 됐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리맵이 있습니다. 트리맵인데 그 피츠버그 교량 붕괴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트리맵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부분이 스틸, 강철이 사용된 어떤 시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 우드로, 아이언으로 이렇게 우드냐 아이언이냐, 근데 이제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다 스틸로 하는 걸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면적이 전체 교량의 수가 되겠습니다. 면적 크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트리맵이라 해요. 자, 트리맵을 뭐 다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는 미국 주들에 대해서 트리맵으로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하나하나가 상태를 나타내죠. 직사각형의 면적이 그 주의 토지 면적을 비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텍사스는 이만큼의 토지 면적을 가진다. 그 다음에 아스카도 이렇게 큰 토지 면적을 가진다. 이것들을 분류를 했는데, 얘는 그 비례에 따라서 그 주들이 지금 북동, 중서부, 남부 이렇게 네 지역으로 구분을 했네요. 그래서 웨스트, 여기가 지금 이제 웨스트, 그 다음 사우스, 그 다음 미드웨스트, 그 다음에 그 북쪽, 노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그 우리가 각 지역을 네 분류로 나눴고, 그 네 분류 지역에 포함되는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또 나눠줬고, 그리고 색상을 통해서 어두운 색은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수를 가진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주민들 수가 또 많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면적 대비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진하게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텍사스도 굉장히 진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북쪽에 있는 것도 뉴욕이 굉장히 많은 주민 수를 보여주는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첩 파이입니다. 중첩 파이. 우리가 파이 차트를 보여줄 때 보면 이렇게 파이 차트도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죠? 이런 중첩된 파이. 지금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구성한 파이 차트인데, 내부는 그 한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이제 또 두 번째 외부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보기 불편한, 좀 분석하기 어려운 이런 겁니다. 그 좀 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차트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 그 교량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 이 파이 차트만 보고는 좀 이렇게 그것을 알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오류가 있어요. 또 오류가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은 데이터의 집합, 전체 집합의 한 2배가 되는 어떤 데이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또 이게 표현을 잘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먼저 파이의 어떤 한 변수에 따라서 비율을 이렇게 좀 조각을 내서 다른 변수에 따라 그 세분화하게 그 나타나는, 지금 보면 오른쪽은 이렇게 그 내원과 외원을 두 개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파일을 이 기준을 다르게 했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재료를 썼다, 어느 시대에 어느 재료를 썼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런 식의 색깔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파이라 하더라도 중첩된 형태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각화로 바꾼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 피츠버그 그 데이터인데, 여기 건설 자재, material 자재, 그 다음에 길이, 그리고 건설된 시대, 그리고 그
리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뭐 패러럴 셋 플롯 형태로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의 색상이 다른 교량의 어떤 시공자재를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색상 자체가 우리 여기 보면은 아이언을 이렇게 쭉 구분이 돼서 쓰고, 그 다음 스틸이 이렇게 우리가 길이는 얼만큼인지, 그 다음에 각각의 시대는 건설 시대가 언제였는지 이거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했는지 흐르는 이거는 이제 그 흐르는 강에 대한 어떤 그 정보죠. 오하이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나무를 언제 썼고 언제 이렇게 건설 시대죠. 시대는 좀 오랜 시대 전에 이렇게 했고 뭐 모던에서는 한 번도 안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플로우 형태로 보여주는 거, 이거를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좀 익숙하잖아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색을 정의하는 세트, 채색에 대해서도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해서 그 밴드 양이 좀 최소가 되도록 순서를 좀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엉켜 있죠. 밴드가 막 이렇게 우후죽순 엉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갔다 뭐 이렇게 좀 엉켜 있어서 보기가 좀 불편한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포드입니다.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그러는데, 그 둘 이상의 어떤 양적 변수 간의 연관성을 시각하는 방법으로 3포드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 이제 닷들이 이렇게 여러 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점들이 있지만 얘를 범주를 둬서 피메일이냐 메일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에 대한 그 몸무게, 여기 몸무게, 그 다음에 머리 길이, 그리고 여기가 머리 크기가 되겠죠. 스컬 사이즈, 가까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머리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그럽니다. 스케일러 플롯을 각각에 대해서 다, 모든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그 지금 보면은 그 머리의 길이,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머리 사이즈, 머리 크기죠, 머리 크기. 이렇게 세 개, 똑같은 세 개를 크로스해서 이런 식으로 3포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커릴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커릴로그램. 보통 이제 3개에서 4개 이상의 어떤 그 변수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그 스케일러 플롯으로 하기에는 조금 뭐 일일이 그려야 되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원시 데이터보다는 변수 쌍간의 연관성 양을 정량해서 이 양을 시각하는 게 더 유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상관계수 배웠던 그 상관계수를 계산해서 표현하는 건데, 상관계수를 R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럼 상관계수는 R이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R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연관성이 있냐 없냐, 상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구분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correlation analysis가 포함되니까 correlograms 이렇게 시각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correlograms 이거를 2014개에 대한 어떤 유리조각 샘플을 이게 이제 법의학 어떤 관련된 어떤 자료로, 증거 자료로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조각에서 미네랄 함량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리 조각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안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슘, 철분, 칼륨, 나트륨이 있네요. 알루미늄, 바륨 이렇게 마그네슘, 칼륨, 철분,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이제 포함되는 어떤 7가지 변수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커릴레이션에 대한 정도를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죠. 색상의 타일에 따라서 상관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차원 축소입니다. 우리 차원 축소. 차원 축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배웠는데, 그, 보통 머신러닝 이런 모델에서 데이터의 어떤 특성, 그 피처가 많아지면요. 그거를 분석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모델 학습에도 이제 오래 걸린 시간이, 그래서 차원이 이제 피처가 증가하면 차원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원이 증가할수록 어때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의 덴시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스팔스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팔스해지는 어떤 특성, 스팔스해지면은 또 분석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원 축소를 쓰는데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이 뭐가 있었죠? 바로 PCA가 있었습니다. 주성분 분석, PCA. 그래서 그 주성분 분석을 보고 사용해서 우리가 그 차원 축소를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 차원 축소 때 값으로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까 그 새에 대해서 이 성별로 구분하고 머리 길이, 그 다음에 머리 크기 이렇게 구분한 어떤 그 스캐터 플롯인데, 이 스캐터 플롯을 보고 우리가 그 PCA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해서 봤는데 이제 PC1과 2로 구분을 해보니까 PC1 주성분, 첫 번째 주성분과 그 다음에 주성분 이렇게 숭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나타를 냈습니다. 자, 스케일링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좌표를 투영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차원 축소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법의학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에 대한 성분 분석한 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PC1과 PC2잖아요. PC1은 주성분 첫 번째, PC2는 두 번째 그 성분, 주성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이렇게 차원 축소를 어떻게 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범주, 유리 파편에 대한 어떤 범주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PC1과 PC2를 XY 축으로 삼아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식의 분포를 가지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특성에 따라 차원 축소한 어떤 시각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헤드램프가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헤드램프가 포함된 부분은 이쪽이구나, 이런 경향이 있구나. 헤드램프는 PC2에 PC0은 0에 가깝고 PC0의 값은 0에 가깝고 PC2로는 뭐 이 정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자, 그리고 PC2로 0이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의 어떤 컨테이너 조각, 세모죠. 세모가 어때요? 이런 좀 예외적인 어떤 PC1과 PC2에도 다 포함이 된 어떤 이렇게 산발적인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원 축소해서 이 시각화해서 나타내 가지고 그 주성분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우리 아까 봤던 그 성분에 따라서 성분의 위치가 어디에 가까운지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건 실제 그 파편에 대한 종류, 형태에 따라서 어디에 주성분에 따라 분류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어드 데이터인데, 쌍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166개국에 대해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표현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 점 한 점이 뭘까요? 각 나라겠죠? 점 하나당 나라. 자, 보면은 1970년대랑 2010년도랑 약간은 비슷한 형태로 그 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좀 나타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보통은 이제 배출량이 당연히 1970년대보다 2010년대 때 높았죠. 높은 형태를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스케일을 데이터점이 많거나 하는 어떤 이렇게 산점도 표현해서는요. 그리고 또 뭐 널이 많다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 지표 체계적 편차에 관심이 있을 때 좀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수의 관측치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개별 사례 개별 사례에 대해서만 관심이 좀 있다면 이렇게 경사도표가 더 나은 어떤 시각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경사도표 있죠? 그 슬로프 그래프스. 그래서 경사도표로 이렇게 2000년, 2005년, 2010년 이렇게 구분해서 그 CO2의 배출량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시계열이에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바이오 쪽에 아카이브, 그러니까 사전 출판 시켜주는 사전 출판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대한 전체 제출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는 추이를 볼 수 있죠. 프리프린트, 월별 프리프린트 되는 수를 이렇게 꾸준히 증가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케일러 플롯으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되는 걸 나타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선을 이렇게 이어봤어요. 근데 선을 이으니까 어떻게 되죠? 선은 이제 그때 실제 그 부분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어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을 편하게 이렇게 그 전후 데이터가 연결된 형태로 보니까 좀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점을 생략했고 그리고 점도 생략하고 면적이라는 이 개념을 여기다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시점이 되어 있는 간격을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을 긋는 그 다음에 영역을 채움으로써 좀 더 중요한 시간적 추세를 강조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시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시계열이에요. 다중시계열. 보면은 시계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근데 여러 개를 형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나쁜 형태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개니까 오히려 더 분석에 또 패턴을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선을 이어서 선을 직접 이렇게 이어줌으로써 우리가 분석에 또 편한 점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선을 이어주는 것도 있는데 뭐 범주가 이렇게고 선이 이렇게다 그럼 이것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의 끝에 그 레이블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레이블을 통해서 지금 이 레이블이 어떤 레이블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 이상의 반응 변수의 시계열이에요. 두 가지에 대한 반응 변수가 있다고 치면요. 이건 이제 이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 집값 변동,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집값 변동과 실업률. 자, 여기 보면은 12개월 동안, 여기 보면 12개월 동안 집값 변동에 대한 수치고요. 이게 이제 그럼 실업률이겠네요. 네, 실업률. unemployment rate 해서 실업률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 200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연계된 어떤 산전도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임 시리즈 시계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또 연속된 형태로 어떻게 했냐면 이 X축에는 실업률, 그 다음에 Y축에는 우리가 집값 변동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좀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도부터 이런 그림이 이렇게 이어져서 현재 실업률과 그리고 집값의 변동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원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해지는 어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지. 지금부터 이렇게 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좀 나쁜 어떤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성분 분석했잖아요. 그 PC1과 PC2로 구분된 어떤 주성분. 그래서 이거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우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차원으로 바꾼 PC1과 PC2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가 보여지느냐. 근데 이 데이터는요, 여러분, 불황과 회복을 컬러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불황의 시기가 호황, 불황,
호황, 불황, 호황 이렇게 나타나죠. 패턴이.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보고 한 번에 우리가 여러 그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PC1과 PC2에 비해서 PC2와 PC3는요 주성분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그림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 트렌드, 추세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트렌드인데 이거는 이제 2009년도에 다우존스, 우리 미국 그 다우존스 산업의 평균 일일 종가에 대해서 20일, 50일, 100일 이런 이동평균으로 함께 표시된 형태입니다. 20일, 50일, 100일. 그럼 20일, 50일, 100일 평균으로 각 다우존스에 대한 이 트렌드, 추세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추세인지. 주식에서 이제 보통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동평균 값을 보여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면은 이렇게 LOESS라고 우리가 이게 Locally Estimated Scatter Flow Smooth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이동평균 뭐 50일, 100일 뭐 이런 이동평균과 이제 100일 이동평균이랑 비교를 했는데 100일 이동평균보다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데이터를 전체 범위까지, 여기 보면 이제 이쪽부터는 100일이 안 돼서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커버해서 전체 커버도 하면서 우리가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LOESS 스무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더 뭐 이걸 조절해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해서 더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자, 추세 시각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연료 탱크 용량 대 자동차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차트네요. 그래서 각각의 점이 자동차 한 대 가격에, 한 대 자동차죠. 한 대 자동차. 그래서 이 각각이 자동차라고 하나하나가 자동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로 다른 그 평화화 스무더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자, A 그림이 아까 우리가 봤던 LOESS 평화라를 사용한 거고,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입방회기 스플라인, 근데 이건 박판회기 스플라인, 이건 뭐 가우스 공정 스플라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스무딩 하는 평화라 하는 함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스무딩 함수가 적용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평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평화를 통해서 같은 데이터지만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을 양상을 보여준다는 건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리공간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지리공간. 지금 보면은 지리공간 형태, 즉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샌프란시스코에 여기 보면 이 만에 이렇게 보면은 풍력 터빈이 설치된 위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도상 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점으로. 자, 그리고 뭐 방법으로는 뭐 지리공간 데이터를 시각할 때는 이렇게 지도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각 도시들의 레이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여기 화살표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지리공간 데이터의 시각화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리공간 데이터의 시각화를 한 그 부분 보면은 개별적으로 풍력 터빈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상 위에 그 좀 구분해서 범주의 구분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냈어요. 보면 이제 그 당시의 프로젝트 네임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했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지도죠. 미국의 카운티 인구 밀도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인구 밀도는 이제
여기 보면은 평방킬로미터당 사람으로 이렇게 컬러를 구분해서 그 인구 덴시티를, 인구에 대한 어떤 밀도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식의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좀 더 그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해진 것과 달리 얘는 밀도가 높을수록 좀 밝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반대 형태로 그림을, 시각화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티에 대해서 그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근데 이제 중위소득 5개 어떤 구별되는 어떤 이렇게 범주 위치를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른쪽과 같이 이 주별로, 미국의 주 단위로 이 중위소득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는 조금은 자세하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시각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주로 나타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안가에 접한 어떤 도시들, 동부 해안의 인구 밀도가 높은, 그리고 고소득,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두드러지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 주로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토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마찬가지로 썼던 미국주의 중위소득, 근데 이제 개별 국가 형태, 그들의 면적이 그들의 거주지의 비례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게 그 왜곡을 지도에 왜곡을 일부러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면적 비율이 맞도록 조정하는 이런 그림, 시각화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왜곡이 발생된, 여기에 이제 움프 파였죠? 이렇게 움프 파인 왜곡이 발생된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은 동일한 어떤 정사각형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색깔 표시를 좀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카토그램을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그 미국의 주별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 자, 실업률 각 패널 이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여기 볼까요? 2007년부터 2013년, 네, 이렇게 5월까지라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13년. 자, 이렇게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수직 격차에 따라서 격자선은 뭐 다 담지 않고 2008년, 10년, 12년 이렇게만 담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리적으로 이 지도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 위치에 따라서 봤더니 이 주변 어떤 주들과 실업률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좀 가까이 있는 게 유사하게 보이는 어떤 패턴들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또 카토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시각화인데요. 자, 시각화를 할 때 어떤 불확실성 데이터가 시각화에 좀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거의 모든 데이터는요, 약간의 불확실성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선택 방법, 이게 바로 데이터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두 가지 접근법이 오류 막대, 신뢰 구간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접근법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막대를 사용하면 이제 여러 모수 추정체 불확실성을 단일글 표시를 가능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불확실성을 시각화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확률을 빈도로 이렇게 시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각 격자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각 격자 지금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죠. 그래서 100개로 무작위 시험에서 이게 이제 실패한 케이스예요. 다 성공했는데 무작위로 했는데, 얘가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남색이 서세스고 그 하늘색이 페이드네요. 그래서 지금 1%에 해당되는 겁니다.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한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그래서 한 개의 어두운 사각형으로 99개 밝은 사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1%의 성공. 자, 여기는 10%의 성공입니다. 10% 성공. 그 다음에 여기는 40%. 자, 이렇게 어둡고 밝고 이렇게 사각형을 임의로 배치해가지고 불확실성을 좀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가설 예측. 여기 보면 이제 블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측에 대한 어떤 오차 범위도 나타내고 있고, 오차 범위랑 또 어느 방향으로든 이제, 그리고 지금 파란색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리고 파란색 승리하는 어떤 가설이잖아요. 이게 가설을 이렇게 결과를 조사했더니 파란색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 가설 예측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퀀틸 닷 플러스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총 이 분포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보면 노란색이 6개, 그 다음 그 나머지가 이만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좀 뭐랄까, 분포에 대해서 근사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사치가 이 정도면 몇 퍼센트지? 하고 이제 근사치를 이 그림으로만, 이 차트로만 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읽기 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점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시각화입니다. 이거는 그 통계 쪽에서 어떤 샘플링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통계적 어떤 그 시각화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관심 변수, 모집단 평균, 뭐 표준 편차를 가진 모집단에 어느 정도 뭐 얼만큼의 참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수는 이제 모집단 모수, 다른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 매번 평균을 계산한다면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평균은 평균의 표준 분포에 따라 이제 분포가 될 것이고, 표준 오차는 표준 분포의 너비에 대한 어떤 정보로 우리가 제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보는 관심 모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바. 우리 이제 바 좋아하잖아요, 다들. 초콜릿바에 대해서 등급을 이렇게 매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급에는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 그다음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녹색의 점들로 표시된 게 이제 관측된 결과 값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황색 점이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표준 편차는 2배로 했고요. 그 다음 표준 오차의 2배, 표준 편차의 2배, 표준 오차의 2배, 그리고 평균의 80에서 95% 신뢰 구간을 가지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신뢰 구간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이거는 이제 캐나다고요, 이거는 스위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돼서, 물론 이제 캐나다와 스위스가 이제 평균 등급 표준 편차가 좀 유사하잖아요. 근데 스위스바보다 3배 이상의 또 이렇게 캐나다 바가 좀 이렇게 인지도 등급 평가가 더 좋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 그 캐나다 등급이, 캐나다에 있는 그 등급 평균이 보다 스위스 등급 평균이 실제적으로 더 넓은 걸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초콜릿바에 대해서 그 맛의 등급, 6개국 제조업체 초콜릿바의 관련 신뢰 구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루께 있고, 벨기에, US,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각각이 어떤 식으로 그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구분을 통해서 나타나죠. 신뢰 구간에 대한 이 그림을, 색상을 구분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급. 근데 여기 보면은 각 나라에 대해서 제조업체, 그 초콜릿바 제조업체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민값을, 평균값을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죠? 나머지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등급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또 이렇게 그림을, 그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국 초콜릿바 평균 등급, 그리고 나머지 4개국에 대한 어떤 평균 초콜릿 맛 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차트로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뭐 등급이 지정된 뭐 용량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B는 그 용량이 없이 캡이 없이, 캐퍼시티가 없이 등급이 매겨졌죠. 그럼 보면 여기 캐퍼시티시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런. 그리고 이제 C는 이렇게 칸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단일 간격 오류에 대한 어떤 막대, 그 다음에 여기는 용량이 없죠. 캡이 없어요. 캐퍼시티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신뢰도에 대한 스트립 값이고, 여기는 그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능선을 이렇게 그려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 접합치에 대한 불확실성 시각화예요. 곡선이죠, 곡선. 그래서 그 새에 대한 데이터인데 머리 길이랑 신체 그 질량, 그러니까 이제 그 몸무게죠. 그래서 파란색 직선은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선형 적합선을 나타내는데, 그 주변에 있는 회색 있죠. 이렇게 회색으로 구성된 거,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95%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불확실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등급이 매겨진 어떤 신뢰 밴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피던스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불확실성을 시각화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차종에 대해서 연비 대 배기량에 대한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밴드를, 회색으로 된 밴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도출을 이렇게 시켜서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이 따로 떨어져서 보이겠죠? 자, 이렇게 곡선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가시화를 어떻게 할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건지가 이렇게 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수많은 어떤 뭐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중에 텍스트 데이터를요 각각을 다 가져오고,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의 크기가 곧 그 단어의 빈도를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서 내에서 빈도가 높게 사용된, 가장 높게 사용된 그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크기와 이런 걸 구분해서 띄울 수 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말고 워드 트리라고, 이렇게, 이거는 워드 트리는요 많이 사용된 단어들을 이렇게 크게 텀 프리퀀시를 고려해서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문서의 문장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 어떤 문장이었는지가 이렇게 시각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 트리라고 해서 이어진 어떤 관계나 그 다음에 많이 쓰인 거에 대한 빈도를 한 번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미망, 시멘틱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보면은 각 단어들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서로 의미를 가지면서 사용이 됐는지, 그래서 그것이 관계로 이어져서 표현하는 의미망이라는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가운데 빨간 거 보면은 트럼프, 프레지던트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폭스 뉴스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를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각각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그 다양한 어떤 기법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요소들, 그리고 시각화는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요소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